겪을 당시에 세상과 더불어 억장이 무너질 것처럼 마음도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할지 몰랐지만 막상 사연을 조금씩 적어내려가니 담담하게 써내려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어머니는 70평생 일을 놓은 적이 거의 없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외아들인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현재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도매로 과일을 떼오는 것은 물론 가게 정리와 손님 맞이까지 저희 어머니는 트럭까지 손수 운전을 하시면서 참 어렵게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실 때 여자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고 서름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 눈시울이 벌개지셔서 말씀하시면은 제 마음도 덩달아 아프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에게 항상 최소한만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쓰셨는데 항상 나물 반찬에 김치로만 밥을 해드시고 옷도 동네에서 가끔 하는 바자회에서 몇백 원 몇천 원에 가져와서 입고는 했습니다. 어린 제가 철없이 창피하다 하면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절 달래시곤 말씀하셨죠. 아껴야 다 잘 사는 거다. 대신 엄마에게 아낀 돈을 널 위해서 창피하지 않겠으마 하셨는데 그때의 어머니의 말씀이 훗날 제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그때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10원 한 장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딱 도움을 받고 대학 학비부터는 제 손으로 학자금 대출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마련했고 독립하면서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의 외아들로 문짝도 다 낡은 빌라에서 자랐던 저는 항상 투박한 밥상을 받았고 어차피 저도 돈에 대해서 그리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에 남들 놀 때 공부해서 대학 졸업한 후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튀지 않고 그저 남들 하는 대로만 가늘고 길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저는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게 다가오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에 있었던 계약직의 직원이었는데 몇 번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 듯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수호씨. 오늘 저랑 식사 같이 하실래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남자친구랑 같이 먹으라고 식사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수호씨가 생각이 나서요. 외모도 평범했고 그만하면 성격도 무난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처럼 말수도 거의 없고 별 욕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별 여자 있겠나 싶어서 나이에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제 생각과는 참으로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을 때 낡은 과일 가게와 집에 인상부터 찌푸린 그녀였을 때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마치고 식비만 내고 진행할 수 있는 무료 식장을 골라서 계약을 했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신혼여행 갈 때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건만 다녀와서부터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뽑자. 이제 좀 있으면 애도 생길 텐데 언제까지 뚜벅이로 살 거야. 남들 다 있는 차 한 대 뽑는다고 집안 기둥 뿌리채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적금 탄 걸로 하나 뽑자. 맨날 버스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 거 창피하단 말이야. 대체 무슨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언젠가부터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차를 사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굳이 차가 필요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서 집을 구했고 굳이 차를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갖고 싶으면 적금은 건들지 말고 당신 돈으로 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내에게는 무척이나 서운하게 들렸던지 그렇게 말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불쾌한 내색 안 하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던 아내였는데 얼마가 지나자 생일이 얼마 남지 않으니 그 핑계로 느닷없이 또 저에게 명품백을 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명품백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남들은 다 혼수로 받았다고 하고 남편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체면이 있고 얼굴이 있지. 딱 하나만 사주라. 봐놓은 거 있는데 별로 크지 않아서 330만 원 정도면 산단 말이야. 응? 라고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는데 어떤 대답도 못하고 난감하게 골머리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더랬죠. 누구보다 아내 역시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던지 지금 아내의 모습은 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혼을 했을 당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둘이 돈을 합쳐서 집과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편도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양가 모두 간소하게 예단이나 예물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예물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명품백이며 예물이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 내 친구들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도 받고 시어머니가 명품백도 사주셨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걔네들보다 덜 받아야 돼? 걔네들보다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못난 것도 아닌데. 그럼 당신 친구들도 당신처럼 100만 원 가지고 시집갔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간소하게 하기로 했으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내는 정작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교사나 자영업 등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었고 신랑들도 다들 주머니가 두둑한 집안이었죠. 다들 형편에 맞게 끼리끼리 사는 법인데 저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큼 언젠가부터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추석 때 어머니 댁을 가려고 하니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 어머니는 친구가 없으시대? 솔직히 뭐 사실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어머니가 어딨나 싶어서. 원래 아들 장가 간다고 하면 다들 뭐 하나씩은 꼭 해주신다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외아들이잖아. 어머니는 그런 걸 모르셨나 해서. 라고 말을 해서 순간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참다 못해 한마디 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손 안 벌린다고 말씀드렸어. 우리 엄마 겨울에는 비닐봉지 목에 두르고 일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쓰겠어? 다른 집 외아들이면 다 엄마가 집 해주고 그런다는데 우린 뭐 하나도 없잖아. 친척분들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알아주는 현금 부자라고 하는데 조금만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아내는 불만 그득한 얼굴로 내내 계속 입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아내는 거의 돕지도 않았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결국 코 골면서 잠까지 들었죠. 민망함에 제가 깨우려고 하니 어머니께선 얼마나 고냈음 그러겠냐고 두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어머니께서는 며느리라고 해서 하대하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분도 아니셨고 아내가 그렇게 혼자서 꽁에 있다고 해서 저 역시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 왠지 모를 죄송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사를 치른 뒤에 저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만 장모님께선 잔뜩 부어가지고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 집이 없이 산다고 해도 그렇지. 솔직히 나는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 자네 집이 뭐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귀한 며느리를 얻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외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매정하신 건지 원. 이래선 우리 은주를 믿고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고 저를 들들 볶으시니 저도 그간 눌러 참았던 서운함이 터지면서 확 뱉게 되더라고요. 장모님, 전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사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건데요? 뭐야? 저희 대답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까지 합세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냐며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제 딴엔 분명히 제가 희생을 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드린 것이 봉으로 느껴졌던지 제가 찾아뵐 때마다 매번 뭔가를 요구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집 김영감은 사위가 안마의자 사줬다던데 나도 요즘 어깨가 결리는 게 안마의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동창인 윤자 알죠? 윤자는 이번에 사위가 결혼하고 소파랑 장롱을 바꿔줬다고 하는데 우리 집도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가죽이 다 떨어지고 낡았는데 우리도 사위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사위는 어떻게 생각하나? 갈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저에게 뭔가 사주기를 어필하고는 했지만 저는 불편했지만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만약 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무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위라고 해서 굳이 그쪽 사정을 맞춰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아내 나름으로는 또 섭섭했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와 냉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신의 가족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처가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그런 주제로 언성이 높아질 때쯤 저는 과연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더랬죠. 허나 하필 이런 타이밍에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단 이혼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두고 아이를 낳은 뒤 키우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 덕분에 벌어진 상처를 봉합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둘 다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싸울 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이가 두 돌이 될 때쯤 아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더 이상 제 눈치를 보면서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당신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일을 나가고 싶어. 괜히 또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군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아내가 돈을 벌어서 용돈으로 쓰는 게 나을 듯 했죠. 하지만 아내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무보조 정도만 했기 때문에 따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력도 애매했기에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아내는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네요. 그래도 일을 하고 난 후 아내는 저에게 명품백 닥달을 덜 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게 더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맡긴 다음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니 아내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언제는 한번 하루 종일 얼굴이 퉁퉁 부어있길래 어디 맞았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리프팅인가 뭔가를 하고 온 거라고 했고 몇 주만 지나면 얼굴이 처녀적 때처럼 탱탱해진다고 하길래 받았다고 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쓴 것인지 저는 아내에게 핀잔을 주자 아내가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요즘에 얼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특히 소율이 낳은 뒤에 얼굴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당신 돈으로 해주기는커녕 내 돈으로 하는데도 그걸로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쏘아붙이니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니 어쩔 도리는 없었죠. 아이를 낳은 뒤에 아내가 살이 많이 쪘던 게 콤플렉스였던지 관리를 받았고 원하던 대로 살을 빼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돈을 몽땅 쇼핑하는 데 쓰며 자신을 위해 번 돈을 모두 썼더랬죠. 저는 되도록 빨리 돈을 모은 뒤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제 아이에게만큼은 최대한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아내와 함께 합심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노후도 제대로 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건만 아내는 제 의견에 잘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 속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아내는 부정적으로 보기만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나중만 생각하려고 해?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나는 그 흔한 다이아 반지도 못 받고 그렇게 사고 싶은 명품백도 못 사고 정말 나만큼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허구한 이런 이야기로 항상 다투기만 하니까 당연히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하는 실랑이에 지친 저는 출장을 자처해서 가며 자주 집을 비우곤 했고 그렇게 벌어지던 부부 사이도 끝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부터였는데 그때부터 뭔가 아내에게 수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색을 밝게 염색을 하고 왔는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진 데다 아내가 늦어서 제가 처갓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는데 늦는다는 핑계를 자주 댔는데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되다 보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일을 하느라 바빴다는 말을 할 뿐이었지만 왠지 묘하게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늦은 귀가 시간은 물론 요즘에는 아이에게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집안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들과 옷들, 구두들이 늘어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묻자 아내는 잔뜩 날이 서서 제게 삿대질을 하더이다. 내가 요즘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에 오는 거 몰라? 당신 같은 구두쇠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사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가 알아서 버는 것도 당신은 그렇게 고가워? 돈을 시원하게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일일이 구속하고 이러니 내가 속이 안 답답해? 매번 이런 식이니 결국에는 아예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거의 서로 각방을 쓰는 것도 일상이 됐고 아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을 할 때 빼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가에 아이를 데리고 갈 때마다 안 보였던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안마의자가 하나 생기지 않나. 게다가 TV까지 새로 바꾸고 언제는 또 가죽 소파를 하나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기사를 하는 장인어른의 수입이 그 집 수입의 전부고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어디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가 싶었는데 처갓집도 얼버무리기 바쁘더라고요. 원하던 것이 채워지자 지인들 사위를 빗대며 눈치 주는 일도 없어졌으니 오히려 편했죠. 그런데 언젠가 제가 잠깐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데 아내가 낯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차는 비싼 외제차였고 아내는 아주 익숙하게 그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둔감한 저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챌 만큼 느낌이 쎄해지더라고요. 방금 당신 여기까지 바래다 준 사람 누구야? 제가 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듯 아내를 만나자마자 물으니 뭐에 찔린 듯 깜짝 놀라더군요. 불빛에 보니 짙은 화장에 낯선 옷차림까지 과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할 아내가 참 멀게도 느껴졌습니다. 누구긴 우리 가게 사장님이야. 차로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타고 온 거야. 그래? 그런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화장이 짙어? 머리도 그렇고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사장님이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기는 오히려 예쁘다고 좋아하시는데 당신은 뭘 몰라 참. 그렇게 톡 쏘더니 그대로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 제 생일도 챙기지 않았는데 사실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내와는 사이가 멀어진 것이 맞구나 체감을 했는데 또 언젠가는 아내가 저에게 여행을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랑 가는 건데? 친구랑 가는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내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 저는 간만에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니 그래도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으로 쓰라고 2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 일을 한 아내는 참 크게도 비웃더라고요. 아니, 내가 여행을 간다는데 겨우 20만 원으로 가당키나 하겠어? 째째 하긴 뭐 당신은 아예 이런 거 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줄 생각이라도 했다는 게 어디야. 고맙게 받을게. 그러더니 캐리어를 드르륵 밀고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란다에서 보니 아내는 어떤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전에 봤던 그 사장님이라는 사람의 차와 똑같은 것 같았는데 순간 심장이 덜컹거리면서 참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없던 며칠간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 마냥 몹시도 따가웠습니다. 강아지처럼 여행 간 아내를 기다렸고 그새 제 미래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모든 일이 손에 통 잡히질 않더라고요. 간신히 일주일을 버티고 난 후 드디어 여행을 갔다 온 아내를 저는 마땅히 반기고서는 앞으로 되도록 여행은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만 아니란 말 대신 되려 제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나온 이 말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 그런지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유라도 알자 싶어 저는 기가 막히게 되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자는 건데? 대체 또 뭐가 불만이야? 당신도 이제 알지 않아?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느낄 줄 알았는데 우리 사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 하는 일 맞거나 이해하지 못한 거 없었잖아. 갑작스럽게 왜 이혼 타령인지 내 딴에는 그저 어이가 없을 지경이야. 우리 그래도 사이좋게 애 낳고 잘 살았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서류 가져왔으니까 도장이나 좀 찍어줘. 전혀 예상치 못한 아내의 이혼 요구에 저는 뭐가 문제고 잘못인지 엉킨 갈등의 실타래를 풀고 싶어 일단 부부로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타당한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